주의 드릴게요. 오늘 영화는 많이 난해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개꿀 알바 하나 알아왔는데 보십시오. 프랑스 해안가 등대에서 1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을 자그마치 16억을 준답니다. 여러분들 하려면 하실 거예요?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헬리콥터 말고는 육지로 절대로 못 가고 파도가 매일같이 휘몰아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요 섬이. 그리고 기상악화가 되면은 비상대피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죄송한데 저는 5년 계약해가지고 꽉꽉 채워서 이제 정년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네, 미안합니다. 왜 이런 개소리를 했냐? 오늘 리뷰할 공포영화가 바로 2019년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공포영화 라이트하우스이기 때문이죠. 이게 등대지기에 관한 영화인데요. 이거 은근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보다가 정신병 걸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엄청 난해하다 그래서 저도 보다가 대체 영화가 뭔 말을 하길래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나. 네, 그래서 무책임하게 바로 리뷰하러 가져왔습니다. 배우는 딱 두 명인데 이미 유명하죠. 로버트 패틴슨 형님이랑 월렘 데포 형님, 이 두 분이서 주연으로 나오십니다. 연기 도사들 둘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또 얼마나 연기 찰옥쇼를 할지, 유전의 엄마 애니를 이기는 급이 나올지 한번 봐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영화가 시작이 됐어요. 흑백의 화면에 음산한 음악과 함께 저 멀리서 갈매기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끝에는 쬐그마한 등대가 바로 보이는데요. 그러고서 요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의 뒷모습이 나오네요. 등대의 불빛을 보고 따라 항해하는 거겠죠. 그렇게 도착한 선원들이 이 짐들을 가득 챙기고서 이 등대가 있는 섬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하, 이 두 명이 나오고 두 명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 로버트 패틴슨, 이름은 이프레임 윈슬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윌렘 데포 형님은 토마스 웨이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앞으로 이렇게 윈슬로우와 웨이크라고 부르겠습니다. 표정이 아주 썩창이 났네요. 앞으로 네, 근무를 해야 될 등대를 바라보니까 막막한가 봅니다. 그렇게 등대 옆에는 자그마한 숙박용 집이 있는데 여기서 4주 동안 지내면서 등대지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둘은 말없이 요 허름한 숙소에 들어와서 짐을 풀고 있고 화면 저 멀리에선 등대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이 둘밖에 없는 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죠. 그리고 화면이 독특한 게 온통 컬러가 없는 흑백입니다. 그리고 1.19대 1의 비율로 아주 명화를 보는 듯한 화면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 윈슬로가 계단을 타고 안방으로 들어오는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요 상관인 웨이크는 등대지기 고인물인지 들어오자마자 뭐 오줌 싸고 방구 끼고 휘파람 불면서 돌아다니고 있네요. 확실히 짬이 좀 있나 보네요. 근데 윈슬로는 신참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방구 끼고 오줌 싸고 그러는 걸 봐서 빡친 건지 어쨌든 이 등대에 꼼짝없이 몇 달 동안 근무해야 될 생각에 심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 자기 침대에 뭔가 흠이 나 있어서 매트리스 안을 끄집어내니까 웬 놈의 머리카락 무드기랑 이너 조각상이 있어요. 시작부터 난해한 상징이 나타나네요. 일단 계속 가볼게요. 그렇게 첫날 밤이 되고 등대에 석탄도 넣고 허드렛 일 끝내고 둘이서 먹는 저녁 타임이 됐습니다. 짬이 있는 우리 웨이크는 이런 데서 살아가려면 맨정신으로 안 될 테니까 술을 자주 마시나 봐요. 그래서 웨이크가 윈슬로 보고 술을 권하면서 야, 앞으로 4주 좀 잘 버텨보자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4주 족밥일 것 같은데 쉴 것 같은데요? 아닌가? 윈슬로는 아무튼 자기는 원래 술을 안 한다 이러면서 양해 부탁한다 하면서 좀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요 웨이크 아재가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데, 뭐 지침서에는 상권 마을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러면서 네, 술 강요를 하네요. 꼰대짓을 합니다. 그래도 뭐 분위기라도 맞춰줘야 되니까 윈슬로가 물이라도 따라서 짠 하려고 하는데 푹 하고 뱉어요. 웨이크는 그걸 보고 개 비웃으면서 좋아하네요. 이건 뭐 물 하나도 제대로 안 나오는 수조도 관리가 안 돼. 그냥 개판 숙소네요. 윈슬로가 해야 할 일이 아주 산더미입니다. 이거 또 웨이크는 근데 또 밥 먹으면서 가을에 침 뱉고 막 이러고 있는데 윈슬로 표정 보이나요? 시작부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이 좁아터진 섬에 단 둘이 지내는 거니까 뭐 4주 동안 따라야겠죠. 상관의 말을. 그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웨이크는 윈슬로 보고 등대지기를 하는, 그러니까 등대불을 보는 일 말고 잡일을 시킵니다. 이런 거 뭐 숙소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외벽 닦고 이래라. 근데 이제 윈슬로가 원래 그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의 반기를 드니 웨이크는 신경질적으로 막 말해요. 등대는 애초에 자기 거다. 내가 훨씬 힘든 거 하는 거다 이러면서 묵살해버립니다. 너는 그냥 아래 내려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라 이래버리네요. 아무래도 신참인 윈슬로보다 짬이 훨씬 많은 요 웨이크가 이 둘밖에 없는 등대 섬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렇게 윈슬로는 등대 아래층에서 석탄 넣고 개빡세게 노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프닝부터 계속 이어졌던 막 그 등대에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웅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 지나가는 배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소리인데 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등대의 제일 높은 곳, 그러니까 그 렌즈가 있는 꼭대기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요 등대 불빛과 함께 웨이크가 있습니다. 담배 피면서 윈슬로가 쳐다보는데 등대빛을 느끼면서 뭐 몽롱한 표정으로 아름다운 그대를 위해 이러면서 치얼스를 조지시는데 왜 이렇게 야식구리한 짓을 등대에서 하시고 계신가. 아무튼 웨이크한테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고된 일을 끝내고 새벽에 윈슬로는 일을 정리하고는 해변가로 다가가는데요. 저 멀리 적막한 수평선에 달빛만 비치고 있어요. 근데 웬걸 윈슬로의 눈에 저 수면 끝에 둥둥 뜨고 있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러고서 그게 육지로 가까워지는데 웬 통나무가 보이더니 홀린 듯이 다가가고 있어요. 윈슬로가 방금까지만 했어도 해변가였는데 순식간에 가슴팍까지 오는 물에 잠기면서 그 통나무를 찾아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가요. 윈슬로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 통나무가 갑작스럽게 윈슬로를 이 바다 밑으로 쭉 끌고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고 이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윈슬로의 눈앞에 웬 세이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잠에서 깨는 윈슬로. 아마 꿈인가 싶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등대에 들어와서 슬슬 스트레스가 첫날부터 쌓이고 있으니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튼 이제 아침이 되어서 당직을 교체하고 웨이크는 들어오고 윈슬로가 일을 하러 나갑니다. 뭐 기름통 젓고 지붕도 수리하고 석탄도 옮기면서 여느 때처럼 잡일 중이에요. 갈매기도 윈슬로를 개무시하면서 신경을 긁고 있고 아이고 뭐 이젠 또 무슨 기름통인지 뭔지 개 무거워 보이는 요 드럼통을 꾸역꾸역 들고서 꼭대기까지 올라옵니다. 일이 보통이 아닌가 보네요. 도착한 바로 꼭대기 위층에는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웨이크가 옷을 벗고 불빛을 느끼고 있던 바로 그 등대불이 있는 곳인데요. 이게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요 발판 틈새 사이로 꼭대기에 렌즈가 보이기는 하는데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제 일도 그렇고 여기 위에서 뭘 하는 건가 하고서 호기심이 생긴 윈슬로가 렌즈가 있는 층으로 한층 올라가려 하니 갑자기 웨이크가 불쑥 나타나면서 막습니다.
아, 거긴 왜 가냐. 야, 기름통 그거 갖고 오지 말고 앞으로 요거 써. 그리고 갖고 온 저 기름통은 원래 있던 데 두고 와. 너 왜 이렇게 느려, 임마? 너 바보냐? 그냥 허드렛 일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잡돌이를 해버리네요. 윈슬로도 개빡치지만, 네, 뭐 상관이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닙니다. 이러고서 수그리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왜인지 모르게 웨이크는 이 등대의 꼭대기, 그러니까 렌즈가 있는 방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네요. 아, 안 그래도 이거 낑낑대면서 위로 겨우 올라왔는데 다시 갖고 내려가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게 확실히 입이 거친 편입니다. 웨이크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요 날도 저녁에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아, 이 아재가 자꾸 또 지만 아는 그 저녁 식사 루틴이 있거든요. 그걸 강요합니다. 밥 먹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는데, 뭐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해저에 묻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회의를 들고 간절한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시길, 뭐 이지를 하는데 네, 윈슬로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죠. 그래도 뭐 짠을 해주긴 합니다. 여전히 술은 안 마시지만 수조에서 꺼낸 물맛이 아주 더러운 거 봅니다. 웨이크는 이제 이럴 때라도 우리가 여기 밥 먹을 때라도 얘기해야지, 당장 우리 2주만 지나면 한마디도 안 할 거라면서 분위기 좀 맞추라 이럽니다. 이 망망대해 섬에서 딱 둘만 지내고 있는데, 그래요, 뭐 이야기라도 하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나름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윈슬러가 물어봐요. 자기 이전에 등대지기들은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윈슬로는 여기에 신참으로 들어왔으니까 오랫동안 등대지기 일을 했던 웨이크 입장에서는 뭐 전에 하고 있었던 조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웨이크 얘기를 꺼내는데, 지금 윈슬로 너가 들어온 요 등대에서 너가 세 번째 조수다. 웨이크 전에 2명을 받았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웨이크는 불길한 말을 꺼냈는데, 윈슬로 직전의 등대지기들은 미쳐서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얘기도 공고문에 써 있었나? 근데 모르겠네요. 윈슬로 이전의 조수들은 뭔 사이렌을 봤다느니 이너를 봤다느니 불길한 말을 하다가 딱 봐도 정신 상태가 헷가닥 해버렸다라고 하네요. 웨이크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지금 믿을 거는 웨이크밖에 없으니까 뭐 이전의 조수들이 그렇게 헷가닥 했다는 게 불길하지만 살짝 쫄은 듯한 모습이죠, 윈슬로도. 그러고 웨이크는 아까 낮에 너가 그 갈매기를 쫓아내려고 한 거 봤다 이러면서 갑자기 진지하게 이럽니다. 새를 죽이면은 불운이 오니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럽니다. 윈슬로는 짜증이 좀 났는지 코웃음 치면서 또 되도 않는 미신 얘기를 하냐라고 한마디 하자 갑자기 웨이크가 오른손으로 요 윈슬로의 뺨을 걷어 붙이면서 벌떡 이런 말입니다. 아니, 얼탱이가 없죠, 윈슬로는. 웨이크는 이내 당황해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 이러면서 커피나 끓여달라고 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재 시작부터 정신 상태가 꼬름한데요. 윈슬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노망이 났나 싶은데, 아무튼 저녁 먹고 이제 낮에 해야 될 일들이 끝났으니 윈슬로는 잠을 청하려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잠이 잘 안 왔는지 담배 피우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꼭대기에서 무슨 알몸으로 렌즈 빛을 받고 있는 웨이크가 보입니다. 이 대체 웨이크는 미친놈인가요? 또다시 다음날 웨이크가 잡돌이를 시작합니다. 여기 숙소 바닥 닦은 거 맞냐고. 윈슬로는 2번이나 닦았다, 이미 했다 이러지만 웨이크는 아니다, 여기 한참은 더럽다, 너 이렇게 근무태반이면 안 된다, 개쪼가 됩니다. 그냥 윈슬로는 자기가 온갖 잡일 허드렛 일을 혼자 다 하는데 이놈 개꿀 빠는 보직 들면서 빡쳐서 한마디 하죠. 나 시키는 거 다 했다. 잡일 하라는 거 다 했고 여기 지원한 거 이런 허드렛 청소하려고 난 들어온 거 아니다. 나도 등대 보는 일 하려고 들어왔다 라고 반기를 드니까 웨이크가 기강을 잡아요. 나는 네 상관이고 네가 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내가 맨손으로 이 등대를 전부 닦으라 하면은 넌 전부 닦아야 되고, 그걸 내가 웃으면서 하라고 그러면은 너는 빵긋 웃으면서 맨손으로 이 등대를 전부 닦아야 될 거다. 한 번만 더 내 말에 반박을 하면은 급여를 왕창 깎아버리겠다.
이러면서 의학을 죽여버리네요. 뭐 어쩔 수 없이 윈슬로가 개 부들부들 거리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급여를 깎였다는데. 굽힙니다. 솔직히 말해서 윈슬로 입장에서는 며칠째 이 개차반 같은 등대 섬에서 가혹하게 구르고 있는데 개꿀 빠는 보지로 혼자서 독차지하고 자기한테 폭언만 일삼는 요 웨이크가 안 있고 보이죠. 뭔가 요 등대 불에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튼 순식간에 등대에서의 2주가 지나갑니다. 매일같이 뭐 허드렛 일 하고 밤에 잠 자고 등대 페인트 칠도 하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석탄 들여다가 갖다 넣고 수조 청소하고 설거지 하다가 뭐 또 기름때 닦고 일만 오지게 했죠 그냥 2주 동안.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웨이크와 윈슬로 둘이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됐네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작중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내 이름은 이프레임 윈슬로다. 윈슬로라고 불러라. 이렇게 웨이크한테 말을 해요. 원래 자기가 목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왔다라고 합니다. 어쩐지 일을 너무 잘하더라. 목수 일이 개빡셀 텐데. 얘기를 들어보면 윈슬로는 이 일 저 일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좀 떠돌았던 것 같아요. 뭐 돈을 바짝 벌어서 자기는 시골 한 구석에 집이나 짓고 조용하게 사는 삶 살고 싶었다 이러면서 그러던 와중에 공고를 보고 등대지기를 하면 이제 또 짭짤하게 급여가 나온다길래 지원을 했다 이럽니다. 뭐 또 이렇게 윈슬로 얘기가 나오니 웨이크도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나 비주얼답게 이 사람은 뱃일을 하다가 등대지기로 넘어왔다고 하네요. 근무 기간이 총 4주인데 반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통성명을 하는 게 좀 뭐 그렇긴 하지만 네, 뭐 그래도 이제 와서야 둘이 조금 가까워진 모습이 있네요. 아닌가? 가까워진 게 아닌가? 또다시 일상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밤에 윈슬로가 잠에 뒤척이다가 나오는데요. 주섬주섬 등대 쪽에서 소리가 나서 올라가는데 에그머니나 요 웨이크가 밤중에 또 등대에서 뭔 짓을 하고 있나 봐요. 인기척이 들립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소리가 들리는데 윈슬로의 표정이 보이나 모르겠네요. 뭔가 그 웨이크에 격렬하게 느끼는 듯한 신음소리가 화면 너머에서 들려옵니다. 뭔가 희열에 찬 신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윈슬로는 이제 천장 쪽 이 등대의 꼭대기방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철제 구조물 바닥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뭔 점액질 같은 게 뚝뚝 떨어지고는 깜짝 놀란 윈슬로의 시선에는 심해 괴물 소리가 울려 퍼진과 동시에 뭔 문어 촉수다리 같은 게 후루룩 지나갑니다. 뭔 전개죠? 이거 웨이크 이놈 뭐 정체가 뭐죠? 영화는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윈슬로가 꾼 꿈인가? 아니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게 2주 동안 개빡센 경무를 시달리다 보면은 그럴만도 한데 다음날부터 상황이 기괴하게 돌아갑니다. 스트레스가 이빨이 가득 찬 윈슬로가 물을 마시려고 따라봐도 검은색 썩은 물만 내려오고 있고 수조로 갔을 때는 죽어버린 갈매기의 시체가 그 안에 빠져 있어요. 슬슬 이 한계에 도달하려나 싶은데 겨우겨우 참고 있던 윈슬로의 앞에 또 다른 갈매기 한 마리가 이 수조 뚜껑에 푸드덕거리면서 내려앉고 윈슬로의 신경을 아주 그냥 제대로 긁어버립니다. 정신적으로 한계에 내몰린 윈슬로가 개빡쳐가지고 그대로 갈매기 멱살 잡아서 패대기를 그냥 수십 번 내리칩니다. 이거 웨이크가 불길하게 이거 갈매기 죽이면은 불운이 찾아온다 그랬는데 뭔가 건드린 것 같죠 트리거를. 아니나 다를까 수십 번을 요 패대기 쳐버린 윈슬로의 시야 너머에서는 수십 마리의 갈매기가 음산하게 울어대는 소리만 화면에 퍼지고 있어요. 불길한 부금도 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더니 방향이 한순간에 서풍으로 바뀌어요. 이거 뭔가 딱 봐도 트리거를 건드린 게 확실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마당에 윈슬로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옆에서 웨이크가 또 쿠사리를 줘도 뭔가 시선이 멍해진 듯한 모습으로 점점 나사가 빠지는 모습입니다. 16억?
그래도 아직은 할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어제의 그 등대 꼭대기층에서의 웨이크, 그리고 뭐 기괴한 뭐 문어 촉수, 갈매기의 일 때문에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어찌저찌 또 날들이 지나가고 웬일로 통발에 랍스터가 잡혀와서 보급선이 오기 전날 밤 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보급선이 오는 날은 아무래도 기쁘겠죠. 예, 식량들도 올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저녁 분위기는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신념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윈슬로가 계속해서 술 마시는 걸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조도 썩어가지고 갈매기 시체 때문에 물도 못 마시니 네, 한잔 합니다. 드디어 한잔 하네요. 와, 근데 레전드인 게 윈슬로가 계속 빼다가 한 잔 마시기 시작하니까 이거 그 서양에서 뱃사람들이 먹는 거면은 양주 중에 그 럼 같은 거 아시죠? 도수 개 센 거. 뭐 그런 걸 텐데 와, 웨이크는 또 술고래여서 그런가? 짠 하고 마시자마자 바로 잔 채워버리고 또 짠 하고 마시고 채워버리고 거의 3잔을 연속 스트레이트로 달려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장면. 네, 둘 다 술이 떡이 되어 버렸네요. 노래 부르고 연병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술이 알코올이 들어가서 망정인지 분위기가 꽤나 화기애애합니다. 웨이크가 나름 칭찬해 주면서 "그래, 너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성장했다. 곧 있으면 등대도 혼자 만질 수 있을 거다." 이럽니다. 여기서 이제 윈슬로가 제대로 꽂히죠. 영화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랬어요. 윈슬로는 청소며 뭐 기름 치는 거며 온갖 잡일이란 잡일 혼자 다 해 왔는데 그에 반해 상관인 웨이크는 등대 꼭대기에서 지만 요 등대불 렌즈 만지면서 개꿀보직 가지고 있었잖아요. 윈슬로는 계속해서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심 자기도 등대불 만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술김에 물어봐요. 윈슬로가 그럼 왜 지금은 또 안 되냐고 이러니까 어,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정색을 해버려요. 웨이크가. 여기 책임자는 나고 내가 등대불을 관리한다. 물론 다른 등대로 가면 너가 그 등대지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내가 한다면서 신경질적으로 또 단박에 끊어내네요. 윈슬로는 그래 말해서 뭐하냐 됐다 하면서 그만두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웨이크가 자기의 이름을 윈슬로에게 밝혀요. 내 이름은 토머스 웨이크다. 톰이라고 불러라 이럽니다. 영화가 이 사람들이 친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그 등대불 얘기만 나오면은 거리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다음날 아침, 네, 그렇게 양주를 퍼마셨는데 당연히 숙취로 아주 그냥 떡이 됐겠죠. 와, 근데도 이제 당직은 서야 되니까 잡일하러 나가야 되는 윈슬로의 모습인데 진짜 개끔찍하네요. 그 새벽 한 3시까지 술집 3차, 4차 달리고 다음날 아침 6시에 바로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겠죠. 진짜 생을 그만두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해야죠. 어떡합니까? 또다시 절망적인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다음날 보급선이 오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보급선은 안 보이고 웬 암초 사이에 여자가 누워 있어요. 잉? 윈슬로가 깜짝 놀라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여자는 해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윈슬로의 표정이 네. 한참 만에 여자를 보게 됐으니까 뭐 몽롱해지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 여자의 하체로 시선이 옮겨지는데 다리가 아니고 물고기 비늘과 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요. 인어네요. 깜짝 놀라버린 윈슬로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겁에 잔뜩 찔려서 도망치는 윈슬로의 뒷모습을 보고 인어는 깔깔대면서 비웃고는 뭔가 물고기 울음소리가 있나? 네. 뭐 그런 비명을 막 내지르더니 저 멀리서 윈슬로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어요. 등대에서 점점 환각이 보이는 건가? 왜냐면은 앞에 웨이크가 자기 이전의 조수들이 전부 다 무슨 인어를 봤다느니 세이렌을 봤다느니 미쳐버려 가지고 결국 죽었다 그랬잖아요. 슬슬 그 불길한 이야기들이 환각이 되어서 주인공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어마어마한 폭풍우와 함께 오기로 한 보급선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우라질나게 오는 비 때문에 식량이 다 젖어서 썩었다고 웨이크가 소리를 쳐요. 또 이것 때문에 잡돌이 하겠죠. 윈슬로우한테 식량 관리 제대로 했냐고.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하루 만에 비에 젖었다고 썩을 수가 있나? 윈슬러가 얘기합니다. 우리 당장 어젯밤에 술 퍼마시고 꼬랐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보급선을 놓친 거다. 소형 어선을 띄워서 찾아보겠다. 그리고 하루 만에 어떻게 식량이 썩을 수가 있냐 이러지만 돌아오는 웨이크의 대답이 이상해요. 너 또 반항하는 거냐? 우리 지금 보급선 놓친 지 몇 주나 됐다. 그니까 내가 너한테 몇 주 동안 식량 분할해야 된다 했는데 네가 듣지도 않았잖아. 계속 무슨 소형 어선이나 띄워야 된다고 개소리나 하고. 엥? 당장 오늘 이야기 아닌가요? 보급선이 오기로 한 거는? 근데 웨이크는 뭐 몇 주가 지났다고 왜 이러는 거죠? 이게 도저히 영화에서 미쳐가고 있는 윈슬로가 시간을 착각해서 진짜로 몇 주가 지난 건지 아니면 윈슬로는 정상인데 웨이크 이놈이 노망이 나가지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지 영화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등대 밑에 이제 숨겨둔 보급식량처럼 보이는 상자를 꺼내봤지만 거기엔 술병들 뿐입니다. 그러고서 네, 윈슬로 맛이 완전히 가버렸네요. 숙소에서 몰래 작은 나이프를 챙겨요. 매일같이 요 웨이크가 잡돌이하고 잔소리하고 잡일 맨날 같이 하고 또 저녁 식사 때만 되면은 뭐 되도 않는 기도나 읽다가 옛날 썰 푸는데 그 했던 얘기 또 듣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지금 또 이러고 있어요. 당장 전날에는 뭐 술 마시면서 다리를 잃었던 썰을 푸는데 그때는 뭐 일하다가 부러져서 지금 목발을 짚고 있다 이러는데 오늘이 되어서 푸는 썰에는 자기가 과거에 괴혈병을 앓아가지고 다리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웨이크 이놈도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주인공 윈슬로우도 점점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웨이크도 믿을만해 보이지 않아요. 그날 밤 또 둘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또 시작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둘이서 뭐 잘 얘기하다가 또 뭐 개싸움하고 뭐 어쩌라고 네 문제다. 아니 내가 아니라 네 문제다. 윈슬로가 난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진짜 여기 와서 미쳐버리겠다. 제대로 된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다. 스테이크 제발 스테이크. 사실 지금까지 요리는 그래도 웨이크가 해줬었는데 아니 술 취해서 약간 좀 감성이 올라오셨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내 요리가 별로라는 거냐면서 개 서운해합니다. 이거 전개가 영화 만든 사람이 술 취해서 만든 건가요? 윈슬로는 그런 되도 않는 튀김 도넛 같은 거 하루에 3번 준다고 뭐라 하자 웨이크는 너 그래도 내 바닷가지 요리 좋아했잖아. 좋아했다고 말해. 내 바닷가지 요리 좋다고 말해. 이러는데 윈슬로가 이악 물고 말 안 해. 이지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웨이크가 벌떡 일어나서 개소리를 내질러요. 윈슬로 바다의 신이 널 치게 하겠다 윈슬로. 아니 씨발 무슨 지 요리 칭찬 안 해줬다고 개삐져가지고 저주를 퍼붓는데 갑자기 영화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자 이 숙소 건너에서 무슨 파도 소리와 번개 소리가 동시에 겹치고 이 웨이크 아재가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게 점점 섬뜩해져요. 피투성이의 뭐 너의 주둥이와 뭐 괴물 하피와 죽은 선원들의 영혼이 너를 쪼고 핥히고 먹을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뭐 심해 황제가 널 덥석 물어 삼키고 뭐 잊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바다 전설을 엮어와서 저주를 퍼붓는데 윈슬로는 알겠다 당신 요리 좋아요 이러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화를 보면은 저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반적인 정상인의 감정선으로 영화를 봐서는 안 되겠구나. 저희도 그냥 뇌 빼고 광기의 상태로 이 영화를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술 처마시고 등대 들어간 기분입니다. 아니 어쩔 때는 웨이크랑 윈슬로 둘이서 그냥 친근하게 대화하다가 어쩔 땐 둘 다 그냥 폭언을 퍼부으면서 미친놈들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날 윈슬로는 등대의 꼭대기
등대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낮에 웨이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등대로 올라가려고도 하고 자고 있는 웨이크 옆에서 열쇠를 가져가려고도 해요. 근데 이놈이 맛이 제대로 가버린 게 몰래 챙긴 칼을 슬쩍 꺼내다가 겨우겨우 참은 모습이죠. 네, 이제는 매일같이 환각을 보고 온갖 경무에 시달리는 윈슬로에게서는 정상인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술을 개같이 퍼마시면서 일하고 앞에 나왔던 뭐 상상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됐던 이너 있잖아요. 그 이너와 관계를 맺는 상상도 하고 별의별 미친 그냥 기괴한 이미지들이 윈슬로에게 겹쳐집니다. 이제 윈슬로와 웨이크 둘 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양주 한 병 원샷 때려버리고 되도 않는 무슨 영국 민속춤 같은 거 조지다가 둘이서 이젠 또 화해하고 안고서 왈츠 조져버리다가 연병 다 합니다. 저 그냥 등대 알바 16억 이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예. 알바 이거 끝나고 정신병원 가는데 16억 다 쓸 것 같네요. 둘이서 무슨 왈츠 추다가 갑자기 뭐 또 키스할 뻔하다가 또 이번에 또 스파링을 조져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실이 밝혀져요. 뭐냐, 윈슬로가 술에 취해서 고백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이름은 사실 톰 하우드라 그래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옛날에 이 윈슬로가 목재 회사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상사가 온갖 잡일을 다 시키고 갈궜던 거죠. 어느 날 자기가 일을 하다가 목재를 떨구는 실수를 했는데 상사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잡돌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이 녀석 톰 하워드는 떨어져 내려오는 목재들 사이에서 상사인 이프레임 윈슬로를 죽게 놔뒀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프레임 윈슬로라는 이름을 가진 요 로버트 패틴슨, 이 사람은 원래 토마스 하워드였고 자기가 죽게 만든 상사 이프레임 윈슬로의 신분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던 거였죠. 그렇게 결국 이 윈슬로가 자신의 비밀을 혼잣말로 털어놓자, 네, 이제부턴 토마스라고 부를게요. 토마스에게는 환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웨이크의 목소리로 대체 왜 비밀을 털어놓냐는 환청이 들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등대의 꼭대기, 그리고 그 끝에 자기가 죽게 만든 과거 목재회사 시절 상관이었던 이프레임 윈슬로의 시신이 보여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난해하죠. 정말 상징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건 이따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토마스는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다. 창고에 쬐끄만하게 있던 소형 어선을 끌어서 도망가려 하는데 뒤에서 웬 도끼를 커다랗게 들고 온 웨이크가 어선을 마구 부숴버립니다. 떠나지 말라고 막 소리치면서. 깜짝 놀란 토마스는 집 안으로 도망가고 구명정을 부수면 어떡하냐 이러는 토마스에게 오히려 웨이크가 소리치기 시작해요. 너가 지금 근무지를 이탈하려 했다. 너를 조사관에게 신고해가지고 너 급여를 깎아버리겠다 이럽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이제 할 말 다 합니다. 내 이전에 등대지기 조수 그거 사실 네가 죽인 거 아니냐. 이너마냥 그 아까 환각을 봤을 때가 있잖아요, 토마스가. 그때 같이 보였던 환각이 통발에 웬 죽어버린 애꾸는 남자의 머리가 올라왔어요. 이게 아마도 자기 이전에 웨이크의 조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는 나 너 그 위에 등대에서 뭐 하는지 다 봤다. 너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리고 왜 나 위에서 등대에 불 못 보게 하냐. 그러면서 웨이크도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 늘어놔요. 아니 지금 미쳐버린 건 너다. 너가 방금 배를 도끼로 때려 부수고 날 죽이려 했었잖냐. 난 그거 보고서 네가 미쳤다는 게 확신을 했다 아주 이럽니다. 근데 방금까지 소형 어선 꺼내오려던 건 그 토마스였는데 그리고 그걸 도끼로 부순 건 웨이크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죠 대체? 영화가 무슨 술이 떡이 될 때까지 럼주 한 병 원샷 때리고 필름 다 끊겨버리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 마냥 영화를 보는 저까지 술 취해서 영화 보는 기분이에요. 저 등대지기 알바 20억 줘도 안 하겠습니다. 웨이크는 이러지 마라. 너 한번 자세히 생각해봐라. 이 토마스, 사실 나는 네 상상일지도 모른다. 여기 우리가 며칠 있었지? 4주? 5주? 아니면 이틀? 여긴 또 어디야? 넌 누구인 것 같아? 한번 기억을 되살려봐.
네. 이제는 제가 뭐 상황을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네요. 영화를 봐도 헷갈리는데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고 다음 장면. 네. 또 둘이서 무슨 기름칠 같은 거 하는데 술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 둘이. 근데 등대에서 이제 불을 지피려면은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때문인지 장비에 기름때 같은 것들이 잔뜩 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녹여서 청소하는 뭐 용도로 솔벤트라는 용액을 쓰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알코올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때를 잘 지울 수 있게. 아우, 근데 이제 술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름때 제거용 그 솔벤트에다가 꿀 같은 걸 섞어 가지고 그걸로 좋다고 양주 만들어 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처음에 술을 거부하던 토마스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네요. 다음날 폭풍우 때문에 집안이 아주 그냥 개박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숙주로 죽으려고 하는 토마스의 눈앞에 두꺼운 노트 하나가 둥둥 떠다니는 걸 목격을 해요. 이게 뭐지 싶어서 열어보는데 토마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화가 잔뜩 나서 웨이크한테 씩씩대면서 다가갑니다. 또 술주정하고 있는 웨이크 보고 닥쳐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네 말 못 듣겠다. 네 코 고는 거 방구 끼는 거 그냥 다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책자를 가져오더니 뭐? 너 지금까지 날 이렇게 썼냐? 근무 태만? 근무 중 음주? 무급 후 해고를 권고한다고?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근무 평가 같은 거를 적어 놓은 책자였나 보네요. 아니 뭐 근데 다 맞는 말은 아닌가? 다 맞는 말이지 않나? 토마스는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서는 이제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알겠다. 그 처음부터 집착했던 이 등대의 꼭대기 그것만 내가 가게 가서 보게 해달라. 거기만 진짜 들여보내주면은 내가 뭐든 하겠다면서 애걸복걸합니다. 뭐 근무평가 이런 거 뭐 다 집어치우고 제발 그 꼭대기 가서 등대불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 이럽니다. 그렇게 빌빌 기다가 또 그냥 돌변해가지고 네가 등대를 혼자 차지하려고 나한테 지금까지 나쁘게 대한 거다. 이 나쁜 새끼 뭐 이러면서 또 메네레를 부립니다. 웨이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팩폭을 받기 시작해요. 너 이 섬에 와서 센 척 해봤지만 너 그런 허세는 우습다. 지금 질질 짜는 거 봐. 너 뭐 어쩔 거야? 나 죽이기라도 할 거야? 네가 갈매기 죽였던 것처럼? 이 살인자 새끼. 풍향이 바뀐 건 너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조진 거는 너 때문이라고. 과거에 그 네 상사 윈슬로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고 싶어? 그래. 윈슬로가 했던 말이 맞아. 닌 개야. 토마스, 넌 더러운 개라고. 이렇게 팩폭을 박자마자 둘이서 그냥 난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젊은 토마스에게 당해낼 수가 없죠. 나이 많은 웨이크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집어 던지고 넘어뜨리고 개싸움을 하는데 그러던 와중 토마스의 눈에 웨이크가 자기가 과거 죽였던 상사 이프레임 윈슬로로 보이다가 이젠 또 갑자기 인어의 모습으로 환각이 겹칩니다. 그리고 바닥에 때려눕히고서는 주먹으로 마구 패는데 이젠 또 바다 해신의 모습을 한 웨이크로 보여요. 진짜 제가 더 매너라고 올 것 같습니다. 뭔 내용인지 진짜. 순간 정신을 차린 토마스는 후드려 패는 걸 멈추고 이제는 서열 정리가 끝났으니 웨이크 보고 개처럼 짖으라고 명령해요. 그걸 또 웨이크는 멍멍거리면서 짖어요. 에라이 씨. 네, 이제는 그냥 정신을 놓겠습니다. 웨이크를 때려눕힌 토마스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개처럼 이제 목줄을 달고서 나왔습니다. 전개가 개 레전드네요. 착하지. 자, 저기가 너가 들어갈 곳이야. 홀랑 웨이크를 그 구덩이로 들어보내고는 삽을 들고서 묻기 시작해요. 웨이크한테 토마스가 뿌리는 흙이 끝도 없이 덮어집니다. 그리고 웨이크는 말을 멈추고 죽어버리고 죽은 웨이크에게서 등대의 열쇠를 꺼낸 토마스는 드디어 그토록 집착하던 등대 불빛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려다가 숙소를 지나치는데 웨이크가 뒤에서 등대는 내 거야 이러더니 도끼로 팔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목적은 하나네요.
네, 보는 사람이 그냥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웨이크는 생매장 당했는데 뭐 또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찍어버리고 도끼로. 토마스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도끼를 뺏고서 웨이크를 때려 눕히고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네. 저희 모두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등대지기를 간접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확실히 웨이크까지 확인 사살을 하고 난 뒤 꼭대기까지 천천히 기어 올라간 토마스의 앞에 휘황찬란한 이 프레넬 렌즈를 드디어 마주합니다. 그토록 집착하던 등대불을 마주한 거죠. 이 등대불을 보는 토마스의 표정은 넋이 나간 것 마냥 황홀해진 모습이에요. 그렇게 영화 초반 웨이크처럼 렌즈에서 나오는 빛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환희해졌다가 갑자기 표정이 무슨 마치 불에 타는 것 마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소리가 찢어지고 비명이 나오다가 계단 아래로 우당탕탕 저 맨바닥까지 굴러떨어지는데 마지막 엔딩에는 뭐가 나오냐. 암초들 사이에 알몸으로 피 흘리며 쓰러진 토마스의 내장을 갈매기들이 쪼아대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뭔 개소린가. 네. 어떻게 다들 등대지기 간접 체험을 잘 하셨나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등대에서의 고립된 공포, 아니면 뭐 광기 이런 걸로 밀어붙여서 그런지 스토리도 난해하고 심지어 무슨 은유가 떡칠이 되어 있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역시 이번 영화도 그렇듯 명확하게 정답이 이거다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난해한 상징과 스토리가 나름 말이 되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그런 쪽에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스토리만 요약해 보자면 이렇죠. 이프레임 윈슬로, 이 젊은 청년은 목재 일을 하고 다니다가 이 등대지기 일이 보수를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일에 지원해서 옵니다. 등대지기가 처음인 거죠. 그리고 같이 4주간 일을 해야 하는 상관은 바로 이 토마스 웨이크. 늘 술에 쩔어 있고 걸걸한 목소리로 그냥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전형적인 뱃사람 아재예요. 아무래도 웨이크가 상관이다 보니까 개꿀보직 그 등대에서 렌즈 관리하는, 그러니까 등대부를 관리하는 건 웨이크가 차지하고 그 이외에 온갖 경무들은 윈슬로에게 떠맡겨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점점 고된 일에 지쳐가는 윈슬로한테 암초에 뭐 떠밀려온 인어, 뭐 세이렌이겠죠? 그리고 뭐 등대 꼭대기 문어괴물 촉수를 휘두르는 웨이크, 심지어 과거 자신의 모습을 환각으로 보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보여져요. 그렇게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던 윈슬로는 상관인 웨이크처럼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면서 광기에 젖어 들어가고, 여기서 중간에 밝혀진 사실로 이 윈슬로는 사실 토마스 하워드라는 이름이 본명입니다. 지금까지 쓰던 이프레임 윈슬로라는 이름은 자기가 과거 목재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죽게 만들었던 상관의 이름이죠.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그 상관의 이름인 윈슬로를 자기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잡일만 하던 본명 토마스로 부르겠습니다. 토마스는 이 등대의 꼭대기에 점점 집착하게 되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던 와중 보급선이 끊기고 이 섬에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의 끈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항상 자기를 잡돌이하고 같이 지내기 뭐 방구 끼면서 짜증났던 요 상관 웨이크를 도끼로 죽여버리고 결국 등대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집착하던 불빛을 만나지만 그건 생각보다 뜨거웠고 등대 저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져서는 결국 갈매기들한테 뜯어먹히면서 죽었다. 라는 술 취해서 꾼 개꿈 같은 스토리죠. 지금부터는 깊게 영화 얘기를 해볼게요. 영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건 아무래도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1890년이라고 합니다. 영화 상황이. 이때 등대지기의 모습을 그린 영화다 보니 흑백으로 이루어진 것도 공포감을 자아내지만
거기에 넘어서 화면 비율까지 옛날에 그 거의 정사각형 수준의 1.19대 1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화면 구성, 원래는 이제 영화 국룰이 있잖아요. 보통 요즘 영화, 흔히들 나오는 영화에서는 2.35대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죠. 당연히 뭐 영화가 무조건 2.35대 1로 찍고 컬러로만 만들어라 라는 법은 없긴 하지만, 근데 보통 이런 공식을 안 따르면 사람들이 야, 너 뭐 감독 홍대병 걸렸냐? 뭐 이러거든요. 만약에 감독이 진짜로 홍대병에 걸려서 뭐 나 예술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로 냅다 미학적으로 기교만 부린다, 뭐 겉멋만 들었다 라고 평가하기엔 이 영화는 단순 그런 의도로만 구성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화면 비율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평소에 영화에서 보던 화면 비율에 비해서 이렇게 가로가 좁고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면은 무슨 느낌이 들까요? 뭐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1번, 영화가 뭔가 옛날 명화 그림을 보는 것 같다. 2번, 가로가 탁 트이지 않고 되게 좁네. 3번, 좁아진 가로에 비해서 세로가 그대로니까 뭔가 높이가 긴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겠죠. 좁아서 답답하고 높아서 올려다봐야 되는 공간. 맞죠? 바로 영화의 등대의 환경입니다. 이 등대가 있는 섬에서 4주간 꼼짝없이 나갈 수 없는 압박감, 그리고 내 머리 위로 우뚝 솟아있는 등대를 항상 올려다봐야만 하는 그 경외감, 그 느낌들을 표현하기에 제격인 화면비라는 거죠. 단순히 뭐 훅가시 잡으려고 이제 이런 홍대병 화면비를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높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높이가 곧 권력으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상관인 웨이크가 항상 등대의 꼭대기에서 자기만 이 등대부를 관리하면서 아랫사람인 윈슬로한테 잡일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 높이는 곧 권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진짜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바로 웨이크와 윈슬로의 대화에서도 이 높이에 따른 권력을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이 기억나시죠? 뭐 중얼중얼 갈매기 죽이면 뭐 불운이 온다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웨이크한테 윈슬로가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면서 꼽주니까 웨이크가 급발진하면서 윈슬로의 뺨을 후려 갈기고는 자기도 왜 그랬는지 좀 당황해하는 장면이에요. 뭐 사실 영화 내 스토리로만 보자면 원체 뱃사람이 웨이크는 항상 술이 떡이 돼서 취해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걸 깔고 들어가고, 뭐 그거에 플러스 불길한 과거 썰을 풀면서 웨이크 이 아재도 불안불안한 정신을 갖고 있다 라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 이 장면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장면,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둘이. 그러더니 냅다 그냥 뺨을 올려붙입니다, 웨이크가. 그리고 그 뺨을 맞은 윈슬로는 어떻게 하냐? 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인물들 사이에서 높이의 차이가 발생해요. 원래 같으면 윈슬로의 뺨을 후려갈긴 건 웨이크니까 이 장면에서 신비감이나 뭐 공포 영화니까 이제 무서움 이런 거는 화면에서 웨이크가 가져가야 되죠. 근데 놀라서 일어난 윈슬로의 높이가 한참 올라가자 웨이크는 윈슬로를 올려다보고 곧바로 겁을 먹은 듯이 당황해하기 시작해요. 또 다른 장면 봐볼게요. 술이 떡이 된 윈슬로가 왜 나는 꼭대기에서 등대불 만지는 거 하면 안 되냐고 말싸움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이미 일어서 있는 웨이크를 향해서 윈슬로는 천천히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면에서도 술 취해서 화를 바락바락 지르는 윈슬로는 아니야 이러면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두 인물의 관계가 강압적이고 취해서 심한 말하는, 그러니까 약간 마초적인 모습은 일어서 버린 윈슬로에게 부여되고, 자기 요리 맛있었지 않냐고 안절부절 매너라를 보이는 모습은 웨이크한테 부여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은 윈슬로에게 자기 요리 칭찬 안 해줬다고 화난 웨이크가
벌떡 일어나서 바다의 신이 뭐 널 치게 하겠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를 땐 신비하고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웨이크에게 씌워집니다. 화면을 아예 압도해버리죠. 그리고 그거에 웅크려서 쫄아버린 윈슬로의 모습이 펼쳐져요. 인물이 위치하는 높이, 포지션에 따라서 이 권력과 관계의 상하를 보여주는 연출이 사실 자칫하면 좀 짜칠 수 있는데 이 둘이 연기 도사들이어서 그런지 너무 자연스러워요. 마지막 피날레 엔딩에서 등대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윈슬로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빌빌 기는 것부터 권력의 차이가 높이로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그 힘의 차이라는 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뭔가 성적인 관계로도 비춰지는데 1800년대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마초적인 이미지를 부여받은 웨이크에겐 높은 위치에서 억압하고 화를 내며 우뚝 솟은 등대 끄트머리에서 불빛을 느끼고 신음소리를 내고 또 윈슬로에게 여성의 이미지를 씌울 땐 순종적이고 불안해하며 낮은 숙소에서 온갖 가사일을 하게 만들죠. 근데 뭐 권력, 성적인 관계, 뭐 힘의 차이, 뭐 이런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저는 이 영화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봐야지 제대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요 그림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 활동하던 독일의 화가 사샤 슈나이더가 그린 1904년작 최면이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바로 이 장면, 누가 봐도 오마주가 된 것처럼 보이죠. 배경도 둘 다 뭐 1800년대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900년대 초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했죠. 그중 하나는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남성의 모험을 찬양하거나 동성애를 암시하는 모든 표현은 검열당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의 작가인 사샤 슈나이더 역시 독일에서 오랫동안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왔던 화가였어요. 사샤 슈나이더의 삶과 성향이 원체 이렇다 보니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건 남자의 신체에 대한 집중, 그리고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 드러내는 상징주의입니다. 상징주의, 뭐 솔직히 좀 꺼드럭거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뭐 딱 보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상징주의인 거 아닐까요? 뭐 아무튼 그렇다 보니 이 그림도 분석을 해보자 하면 이래요. 사샤 슈나이더의 그림, 최면은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오른쪽의 남자는 나체로 최면에 걸린 듯이 눈을 감고 허리를 젖히고 있고 한 팔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인물은 정체를 알 수 없게 얼굴에 뭐 두건이요 뭐요 뭐 아무튼 눈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오른쪽의 남자에게 최면을 걸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벌거벗은 상태의 남자는 연약한 한낱 인간일 텐데 그는 두건을 쓴 미스테리한 누군가에게 최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아예 포기하고 있죠. 정신에 대한 지배권을 아예 넘겨버린 듯이요. 그리고 포기해버린 건 정신뿐만이 아니에요. 이 미스테리한 왼쪽의 최면술사는 연약한 오른쪽 남자의 한 팔을 붙잡고 물리적인 통제권마저 강탈해가고 있습니다. 사샤 슈나이더가 전부터 작품에 녹여내고 있는 게 권력, 지배라는 걸 생각하면 이 미지의 최면술사를 국가나 제도, 사회의 규범 이 정도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걸 오마주한 라이트하우스를 봐볼게요. 등대의 높은 곳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 윈슬로. 그리고 그걸 들춰보자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그걸 뒤에서 붙잡는 웨이크. 그리고 슈나이더의 그림처럼 웨이크가 윈슬로를 향해 등대의 빛으로 마치 최면을 걸어버립니다. 통제권의 강탈과 정신적인 지배를 보여주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영화는 슈나이더의 그림과 뭔가가 달라요. 그림 최면과는 다르게 최면에 빛을 쏘고 있는 이 웨이크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나체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치는 비를 맞는 그의 얼굴은 수북한 수염과 머리털로 비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팍의 문신엔 배가 그려져 있죠. 맞아요. 웨이크는 마치 바다, 해신의 모습으로 윈슬로를 잡아채고 있어요. 그에 반해 사샤 슈나이더 그림 속 나체의 남자와 다르게 웨이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네, 맞습니다. 작품의 배경 1890년 전형적인 남성 노동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윈슬로가 이 장면 이전에 무엇을 했냐? 바로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과거 죽이게 된 상관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요. 사실 이 윈슬로, 본명은 토마스 하워드죠. 토마스 하워드는 과거에 죄를 지었었다는 게 영화 중간에 밝혀집니다. 자기의 상관인 이프레임 윈슬로를 죽게 만들고 그 신분을 도용해 이 등대에 들어왔던 거죠. 토마스는 죄를 지은 도망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1890년 서양의 남성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가 지은 죄를 발견하고 그 뒤를 바다의 해신이 붙잡아 검거하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1890년에 대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었기에 이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필모그래피가 전부 과거를 배경으로 시대상을 그려내는 우리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의 특징처럼 라이트하우스의 배경이 되는 19세기의 서양은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산업혁명이 성숙해지면서 생산성이 폭발되고 생활 방식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의 문물들도 뒤섞여서 새로운 근대적인 분위기와 과거 문화가 뒤죽박죽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노동자 계급은 이런 화려한 스팀펑크 분위기와 반대로 매일같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노동자 계급은 매일이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끝도 없는 노동과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남은 건 내일 또다시 공장에 가서 해야 하는 산더미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캐나다의 개빡센 목재 회사에서 다녔던 주인공 윈슬로가 딱 그 모습인 거죠. 근데 윈슬로가 영화에서 왜 등대로 왔느냐라는 물음에 이런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로 목재 회사 일이 지루해졌다. 두 번째, 봉급을 많이 줘서 지원했다. 그 두 개의 이유는 큰 동기가 아니죠. 진짜 이유는 윈슬로, 그러니까 화면의 요 토마스 하워드가 상사를 죽게 만든 도망자여서 도피를 위해서 온 것이죠. 그렇기에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이 등대로 온 것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의 여파로 국가와 문화는 날로 발전해 가지만 그와 반대로 노동자들에게는 분노와 불안만이 가득 차고 있었고 사회에서 모더니즘의 발전으로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게 지배적이었던 시대 상황에 반해 도망쳐온 노동자 윈슬로가 선택한 곳은 바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외딴 등대입니다. 과학과 이성, 합리성은 사라진 공간이죠. 해신과 세이린이 나오는 요 신화적 장소, 시시각각 변덕스럽게 바뀌면서 매일같이 폭풍우를 뿌려대는 요 혼돈의 바다로 도망쳐온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 위 등대에서 토마스 하워드는 한 가지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등대, 정확히는 이 등대불을 관리하기 위해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윈슬로는 영화 내내 그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름통을 낑낑대고 올라가다가 잔소리를 듣고 외벽을 칠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등대불 관리를 독차지하려는 웨이크에게 폭언을 듣는 등 계속해서 꼭대기 도착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윈슬로의 등대불을 향한 집착은 점점 강해져요. 왜냐? 등대불 관리를 해야 이 끔찍한 잡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등대불빛을 느껴야 요 초반의 웨이크처럼 성적인 욕망도 채울 수 있고 높은 위치에서 힘의 우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윈슬로에게 있어서 등대 꼭대기 불빛은 끔찍한 19세기 노동자의 현실에서 자기를 꺼내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결국 등대불에 도착을 하고 온몸으로 빛을 받죠. 근데 여긴 어디입니까? 합리와 이성이 사라진 혼돈의 바다입니다. 바다의 신이 죄 지은 자로 벌하려 오는 신화 속 공간이에요. 등대불은 생각했던 것처럼 윈슬로에게 있어서 구원이 아니었던 거죠. 죄를 지은 도망자가 윈슬로가 느끼는 등대불은 살이 타는 것처럼 뜨거웠고 그로 인해 윈슬로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신들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줬다가 평생 간을 독수리에게 쪼아먹히는 벌을 받았던 요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마냥 윈슬로는 갈매기들에게 내장을 쪼이면서 죽어가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났죠. 구원을 바랬던 도망자 윈슬로에게 등대불은 형벌이었고, 그리고 웨이크로 상징되는 이 바다는 19세기 합리적인 서양 사회와 정반대로 광기의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바라보면은 확실히 로버트 에거스 감독이 그때의 시대상을 정말 잘 그려내는 감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녀사냥이 한참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더 위치라던가, 아니면 중세의 드라큘라 얘기가 나오는 노스페라투. 최근에는 뭐 노르웨이 바이킹 얘기로 영화를 쓴다 그랬는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해석이나 설명은 뭐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라 이해 안 되는 스토리가 뭐 이런 맥락이었구나,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 먹고 영화 본 기분이 드네요. 너무 난해해서 대본 쓰는데 진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줄이고 다음에도 또 재미난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기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